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8개의 문장 중에 5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여전히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이 많다. 두 번째,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세 번째, 자존심을 내세우며 안 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 네 번째,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리자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다섯 번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음에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다. 여섯 번째, 생물학적인 노화에 의기소침해진다.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여덟 번째, 부모, 친구, 가족과의 이별이 잦아졌다. 너무 많이 해당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인생관을 한번 바꿔볼 때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자기계발서의 대가 사이토 다카시가 지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입니다. 이제 자존심, 꿈, 복잡한 인간관계는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나를 챙기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집착을 버리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애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좀처럼 집착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0세가 되어 보니 집착을 버린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야 가지고 있던 책을 버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천 권이 넘는 책을 처분했다. 물론 중요한 책은 남겨두었지만 20, 30대일 때는 내가 책을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는 책을 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나는 절대 책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게 책을 처분했다는 것이 내가 봐도 놀랍기만 하다. 이유는 역시 50세를 넘으면서 앞을 내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의 질과 양을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한지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사놓고 10년 동안 읽지 않은 책은 앞으로도 읽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 믿어도 된다. 두 번째, 질투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나는 50살이 됐을 때 남을 질투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나이살 먹어서 질투라니 부끄럽군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에서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책이 팔리다니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잘 팔리는 책에는 분명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삐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나이 먹어서 누군가를 삐딱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볼썽사납다. 30살짜리 젊은이가 질투하면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경쟁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인격 형성이 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내가 삐딱해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한다.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을지라도 일부러 장점을 찾아내 조금 과장되다 싶게 칭찬을 해본다. 실제로 상대방을 소리내 칭찬해보면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세 번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은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론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서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은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까메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르니에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의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한때 대형 음반 판매장에는 No Music, No Life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을 때가 있었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이것은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구에서 뮤직에 해당하는 곳을 다른 말로 대체해보라는 과제를 내주곤 한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들어갈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No Soccer, No Life.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No TV, No Life. 와인을 매우 좋아한다면 No Wine, No Life.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길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이다. 인생 후반부에는 이런 대상이 있는 게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번째, 남의 성공에 휘둘리지 않기.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한다.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이 환자 또는 상담자의 고민을 전부 받아들이면 자신이 병들고 만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은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러는 이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이고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같이 다닌 동창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치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입사 동기끼리 서로 먼저 출세하고자 경쟁하기를 강요받기도 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일 수도 있다. 젊을 때부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늘 경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때 누군가가 출세한 것은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50세가 넘어서부터는 더 받아들이기 쉽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든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든 죽으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상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도 없다. 남의 성공은 그저 남의 성공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될 뿐이다. 5번째, 50세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50세란 그때까지 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 그런 마음만으로 인생을 살아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동시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고독감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논어에 따르면 인생의 목표란 평생을 들여 어질인이라는 덕목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공자는 인을 윤리적인 모든 덕의 기초라고 여겼다. 인을 얻으려면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자신을 하나로 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나란 인을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덕을 지니려는 마음가짐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 평생에 걸쳐 인을 연마한다. 일생 그 마음속에 덕을 쌓아나간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아니 70이 되어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와 상관이 없다. 이때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몸이었다.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 덕을 쌓으려는 마음은 절대 잃지 않았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만일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장독 속에 감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옥은 물론 공자를 가리킨다. 당시 공자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기에 일이 없었다. 그런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이 만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 질문에 공자는 나는 무조건 나를 팔고 싶다.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공자는 나는 무조건 나를 팔고 싶다.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린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공자에게 어느 날 사관 자리를 주겠다는 제의가 왔다. 하지만 그 제안을 한 사람은 평판이 나쁜 영주였다. 제자들이 공자가 그 자리를 맡는 것을 말리려고 했으나 공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런 공자가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잘난 척하지 않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 해온 제안일지라도 자신을 평가해서 써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는 공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6번째, 운동회에서 넘어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객관화는 필수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여는 운동회에는 보호자가 참가하는 경기가 꼭 있다. 나도 아이들 운동회를 보러 가곤 했는데 보호자들이 이어달리기를 할 때 달리다가 심하게 넘어지는 아버지가 반드시 있었다.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우당탕 하고 굴러 넘어진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학생 시절에 운동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다. 만약 운동을 못한다는 자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무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 육상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어 지금도 그때처럼 잘 뛸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만큼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다. 그래서 다리가 엉키고 심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과거의 환영에 지금도 자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년의 나이에 연애를 할 때도 이 운동회에서 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재현되곤 한다. 특히 50세를 넘은 남성은 주의해야 한다. 젊었을 때 그런대로 인기가 있었으니 아직 자신이 멋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 때문에 한참 연하인 여성에게 열렬하게 대시했다가 호되게 거절당하곤 한다. 50세가 넘은 뒤에는 연애 관계에서 운동회에서 넘어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자신이 놓인 처지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봐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50세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것은 절대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아니라 현실이다. 40세가 넘으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름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그러면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상사라는 직위를 빼고 한 사람의 50대 남성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이 인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각해야 한다. 가령 연애 시장이 있다면 자신은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돌이켜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다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겠구나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인기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기를 얻으려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고자 공부한 것도 아니다. 물론 일도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50세가 넘으니 인기가 떨어지는 서글픔을 자주 실감한다. 마음 한구석에 인기 있고 싶다는 욕망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었나 보다. 스스로 착각할 것 같을 때는 나 자신을 향해 네가 조지 클루니냐? 리차드 기어냐? 이렇게 자문하곤 한다. 그러면 착각에서 깨어난다. 덕분에 지금의 나는 다행히 인기 있고 싶다는 욕망도 없앴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나는 인기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사람도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기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지나 인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한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서 관심을 둘 대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팬이 되는 방법이 있다. 수년 전에 한류 붐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일본 중년 여성 사이에 윤사마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당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광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한 적이 있다. 30, 40대에서 70대까지 팬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단히 행복해했다. 윤사마가 일본에 올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한 한국 관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한국까지 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에 활기가 돌고 살아갈 힘이 솟는다. 여성들은 이런 연애 감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여성 호르몬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당시에는 윤사마를 쫓아다녔더니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연애하고 싶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실제로 연애를 하려면 성가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남성적인 매력을 강렬하게 발산하는 존재로 연예인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안의 연애 에너지를 승화한다.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것으로 연애 에너지가 눈을 뜨기 시작한다. 즉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가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애 에너지를 잘 살려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은 여성들이 많다. 50세가 넘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이성에게 끌리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거나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쫓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7번째, 지루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 특유의 감정이라고 보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 사람들이 실증을 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고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질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의 저항에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을 썼을 당시 나는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0세가 넘어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는 지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과 교육학의 공적을 세운 버틀란드 러셀의 사고방식을 참고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버틀란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손꼽힌다. 러셀은 러셀의 행복론의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또한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다.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의미 없는 자극에 쏟아붓지 말고 실속 있는 지루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8번째,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 사이토 류스케의 동화 현애미는 촌마는 어린 소년이 죽기 직전에 보여준 여동생에 대한 갸륵한 마음이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어느 가난한 농촌에 사는 12살 초마스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3살 된 여동생 우매를 잘 돌봐줬다. 하지만 가뭄이 들어 2년 내리 흉년이 든 그해 갑자기 조공을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겨워졌다. 이에 초마스의 아버지 후지고로는 마을을 대표해 에도 막부에 마을 사정을 직접 호소하러 간다.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붙잡히게 되고 고작 3살인 우매를 포함해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우매는 기둥에 묶인 채 두려운 나머지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초마스는 옆 기둥에서 3살 배기 동생 우매를 향해 눈썹을 내리고 혀를 내밀며 웃긴 표정을 짓는다. 초마스는 평소에도 이런 얼굴로 우매를 웃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표정 그대로 창에 찔려 죽어간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기보다 여동생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는 그 마음 씀씀이 끝까지 오빠로서 여동생을 울리지 않겠다는 초마스의 책임감과 자상함이 심금을 울린 책이었다.
어찌되었던 그 누구도 자기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죽음이 더욱 두려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자기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잊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추억 속에 언제까지고 남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죽음이란 자의식의 소멸이다. 즉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 희로애락, 그것을 느끼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좀 쓸쓸하기는 해도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50세가 넘으면 죽음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하게 된다.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인가? 인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이런 심오한 의문에 봉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이별의 아픔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사이도 다카시의 책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전히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이 많은가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 혼란스러운가요? 자존심을 내세우며 안 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직업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자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음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노화에 의기소침해 있진 않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 친구, 가족과 이별이 잦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8개의 질문과 문장은 사실 50대를 넘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후회나 질투, 자책, 고독을 넘어서서 더 깊이 있어지고 유쾌해지고 여유로워지는 5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